네, 정보 전송 일반, 통신선로 시설 및 측정,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이네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특등급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구비해야 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이 뭔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정보통신 건물 인증은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일정 기준 이상의 군의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축물한테 인증을 인증을 거쳐서 그 인증 마크를 제공하는 제도죠. 저희가 아파트에 가보면 또는 한 입구거나 거기에 보통 그 인증 마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 등급은 특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예비와 본인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은 공동주택 중에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3,300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 외워야 될 것들은 현재 지금 말씀드렸던 개요 정도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특등급에 관련된 광고는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항목들은 사실 외우기에는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등급, 1등급, 2등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니까 특히 배선 설비는 구내와 건물 수평, 배선계에 따라서 지금 강코수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면 그러니까 특등급을 물어봤잖아요. 특등급을 물어보게 되면 최소 강은 8코 이상 또는 6코 이상, 4코 이상 그리고 카테고리 3, 4P 이상으로 보통 구현한 되어 있는 것들이 특등급이죠. 그래서 세부 항목별로 심사 항목별로 군의 간성계는 어느 이상, 건물 간성계는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문제를 내면 더 좋았을 텐데 아까 다시 문제로 넘어가 보면 구비해야 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즉 관케이블 그러니까 어느 수치 이상이 교육 특등급이냐를 물어보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까 다시 가보면 군의 간성계가 8코 이상이다. 또는 건물 간성계가 세대당 광코 그러니까 그러니까 4코 이상이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면 좋았을 텐데 해당 문제는 간단하게 기준 특등급 기준선보다 낮은 것들을 고르는 문제로 해당 문제를 예상 문제를 적었어요. 그래서 UTP 케이블 카테고리 2가 아니죠. 적어도 카테고리 3 이상은 포함되어 있어야지 특등급이라고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매놀과 핸들의 설치 목적. 지하 선로 시설 관련된 문제인데요. 뭐 매놀과 핸들, 그다음에 통신구, 뭐 공동구 이런 시설들이 있죠. 근데 매놀과 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하에 케이블이 깔려 있잖아요. 케이블을 매번 보수하거나 또는 뭐 접속 분기를 다시 해야 될 때, 이럴 때마다 땅을 다시 뭐 다 뒤집어 엎어서 할 수 없으니 이렇게 보수와 유지 보수를 위해 어떤 작업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매놀과 핸드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 선로 시설 중에서는 매놀, 핸드홀, 통신구, 공동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 매놀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을 지하 관로내에 인입하고 뭐 접속 분기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던 어떤 작업장의 구조물인 거고 핸드홀은 그러니까 손만 넣어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공간의 구조물 통신구는 지하에 매설된 각종의 통신 선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콘크리트 박스를 얘기하는 거고 공동구는
약간 지하 2개 이상의 매설물들을 이제 공익사업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하시설물. 이렇게 지하선로 시설들이 있는데 각각의 목적과 이것들에 관련된 정의 정도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지하 케이블의 보수, 분기, 유지보수 작업 등을 하기 위함인 거죠. 자, 문제 3번 볼게요. 통신선로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통신선로 구성에 관련된 문제네요. 우리가 군행 통신선로라고 얘기하면 가입자의 공동주택이거나 또는 업무용 건축물 등의 결국 내부에 설치된 통신선로를 얘기하거든요. 보통 선로 시설, 그러니까 시설을 건물 내부로 인입할 경우에 지하로 들어오는 것이 원칙인 거고요. 그리고 군의 통신선로 구성에서는 관로나 배관, 그러니까 군의 배관, 단자함, 접지, 케이블, NDF 등이 있고, 국선은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 가까이 설치하는 게 원칙인 거고요. 그리고 국선의 인입거리가 최대 거리가 된다면 결국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신호 품질은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문제를 다시 한번 가보면 통신선로의 구성은 갈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맞고요. 국선 이름은 그래서 최대 거리가 아니라 최단 거리가 되도록 설치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인입은 매너를 설치해서 국선 단자함을 수용하고, 그리고 국선의 인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전주에 인입 배관을 설치해서 지하로 인입할 수 있다. 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머레이 측정법 또는 머레이 루프 측정법이라고 얘기하는 케이블의 고장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계산 문제로 지금 낸 문제네요. 머레이 측정법은 사실 그 고장 위치를 구하는 약간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비례변의 저항과 가변 저항 그리고 길이를 알려주면 고장 위치까지의 어느 정도 거리인지를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레이 측정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머레이 측정법은 고장점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에 계통의 전력선을 단락선으로 연결하여 임피던스의 균형점을 찾아 고장점을 탐색하는 방법이 머레이 측정법의 정의죠. 우리가 그래서 케이블의 길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800m 그리고 가변 저항인 400옴 그리고 비대변 저항이었던 1200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그 고장 위치에 구하는 공식을 넣어보면 결국 분모 같은 경우에는 가변 저항과 비대변의 저항을 더한 숫자 1600옴 그리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가변 저항에 1을 곱하기는 800 결국 2분의 1 곱하기 케이블의 길이였던 800m를 곱하면 결국 400m가 결국 고장 위치를 나타내는 거리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머레이 측정법 같은 경우에 케이블의 고장 위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 측정하는 방법별로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렇게 계산한 문제는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답은 4번 400m가 답입니다. 이어서 문제 5번인데요. 문제 5번은 선로 고장 상태를 측정한 파형이라고 나오네요. 이건 네 가지 파형이 있죠. 고장 상태를 나타내는. 이거는 그림으로 기억해 두면 반드시 어렵지 않게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가지 유형에 관련돼서 단선, 혼선, 침수, 누화에 관련된 고장 상태 파형을
기억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단선이 됐던 것들을 보고 펄스 파형을 보게 되면 반사 펄스에 의한 고장은 사실 어떻게 나오는지 모양 형태로 아까 전에 측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선은 플러스 극성의 약간 상한 곡선으로 되어 있고, 반면에 마이너스 곡선을 가진 하얀 곡선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혼선, 단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침수와 누아가 있는데, 침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뿔이 낮게 하얀 곡선과 상한 곡선이 가깝게 표시되어 있고, 누아 같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고 뿔이 좀 낮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펄스 파형 네 가지만 명확하게 기억해 두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결국 마이너스 극선을 가진 파형으로서 해당 측정된 파형은 결국 혼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A점의 접지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개의 보조 접지봉 B와 C를 정사각형으로 묶고 접지간 저항을 측정했더니 AB는 15, AC는 11, BC는 10이다. 그때 15음이었다. A점의 접지정을 계산하시오. 해당 문제는 콜로시오 브리치 측정법으로 접지저항을 측정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측정법인 거죠. 해당 건은 간단하게 각 접지의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원리 정도만 파악하고 있어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 B의 저항이 15옴, AC는 11옴, 그리고 BC는 10옴. 그러면 A의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공식은 결국 2분의 AB, 즉 15 더하기 그 다음에 AC 11옴을 더한 거에 그 다음에 BC였던 그러니까 10옴을 삭제한 것 마이너스를 해주면 결국적으로 8옴이 결국 R1인 A의 접지 저항 값이 되겠죠. 그래서 A점의 접지 저항을 계산하면 즉 8옴이 나옵니다. 해당 문제는 간단하게 공식 정도만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공식 정도만 알고 있어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니까 기억하고 있다가 문제 나오면 풀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전송 선로의 입력 측의 전압이 2V, 출력 측의 전압이 20mV였다면 선로의 감쇄량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전압의 감쇄량을 계산하는 공식은 20로그의 출력 그 전압 분의 입력 전압을 계산하게 되면 감쇄량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식에 더해보면 결국 출력 측의 전압은 0.02V 맞죠? 그것들을 분모로 그리고 분자해서 2V를 계산하게 되면 결국 20 곱하기 2의 40dB가 결국 전송선로의 감쇄량으로 측정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가 전압 감쇄량을 구하는 공식에 대입만 하게 되면 쉽게 저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40dB입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게 5네퍼를 데시벨로 변환한 값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사실 네퍼와 그 다음에 데시벨 사이에 변환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데시벨은 전송량의 이득 감쇄를 상용 대수비로,
네퍼는 자연대수로 표현한 단위거든요. 근데 표기법만 다르지 해당되는 변환 사이의 계산 공식만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즉 1dB, 1dB 같은 경우에는 0.155 네퍼이고 1네퍼 같은 경우에는 8.686 데시벨이다. dB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관련된 해당 문제는 쉽사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5네퍼 같은 경우에 dB를 계산하게 되면 5 곱하기 8.686 즉 보기에 있는 약 43.43 dB가 데시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시벨과 네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네퍼일 때 8.686 그 다음에 1데시벨 같은 경우에는 0.155 네퍼를 기억하고 있으면 해당 문제는 바로 계산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1네퍼는 몇이라고? 8.686 데시벨이다. 네,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광선로에서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단선 위치를 표시하며 후방 산란법으로 광 손실을 측정하는 기계는 OTDR이죠. 네. 그래서 OTDR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게 되면 OTDR은 강선묘를 파괴하지 않고 광펄스를 입사시켜서 다시 되돌아오는 파형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손실 계수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정답에서 물어봤던 측정기계 같은 경우에는 OTDR인데 나머지 것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강 스펙트럼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DWDM 시스템에서 보통 사용되는데 각 파장별로 데이터가 원활히 전송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측정하는 장비이고요. 광 분배기 같은 경우에는 강 스플리터라고 해서 입사된 강선을 2개 이상의 강선으로 분할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분할할 수 있는 통합 도파간 광전력 분배 장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을 분할하는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광 파워미터는 광선로거나 전송장치거나 광신호 전력의 송수신 레벨을 측정하는 장비거든요. 즉 광의 에너지를 전기신호로 변환해 측정하는 계측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방산란법,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고 단선 위치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은 OTDR이다. 그래서 OTDR의 정의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강섬유 입사단의 고출력 강펄스를 쏘고 그 다음에 되돌아온 강을 통해서 강섬유의 길이가 측정이 가능하죠. 여기에서 근데 굴절률이 1.6이고 빛이 갔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이 400 마이크로세클일 경우에 강섬유의 길이는 얼마인가를 구하시오가 문제이거든요. 해당 내용은 OTDR의 강섬유 손실 측정에 관련된 공식을 통해서 제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측정하는 공식은 별도로 기억해 두고 여기에서 강섬유의 길이를 구하는, 즉 코의 굴절률 2배 분해, 그 다음에 광과 AB 광선의 왕복 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2 곱하기 1.6 분의 3 곱하기 10의 8승, 그리고 아까 전에 400 마이크로세클이라고 했죠.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계산한 값은 결국 37.5km의 강섬유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정답은 4번 37.5km이고 해당되는 강섬유의 길이와
그 다음에 강섬유의 손실, 이 두 가지를 문제가 나오면 계산할 수 있게 해당 공식은 기억해 두셨다가 적용하게 되면 해당 문제는 풀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섬유의 길이를 구할 때는 왔다 갔다 오는 빛이 되돌아오는 시간과 굴절률을 알면 해당되는 길이를 구할 수 있도록 해당 길이의 공식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